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입냄새 구취인데요. 이 구취는 대부분 입과 그 주변 부위에서 만들어지는 냄새입니다. 예를 들어서 혀 위에 쌓여있는 설태나 또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거기서 유래된 나쁜 물질들, 또 목 넘기는 부위에 편도가 부어 있거나 또 그 주변에 쌓여있는 이물질들, 또 종종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혀 뒷부분에 달라붙어 있는 부위들,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혐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공기를 싫어하는 세균하고 또 이 세균의 먹잇감이 되는 몇 가지 성분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즉 부패한다는 얘기죠. 부패하면서 휘발성의 황화물이 만들어지고 이게 주요한 냄새 물질인데요. 하지만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내 입냄새는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취라고 부르는 입냄새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류하는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입안 내와 입안 외 발생 부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 이 구강내라는 의미는 입안과 그 인접 부위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입에 이제 잇몸이나 혀 위에, 또 목 넘기는 부위의 편도 주변,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코나 부비동, 이런 부위가 모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구강 외 원인이라 하면 그 외 부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를 다시 혈액 운반 구취와 비혈액 운반 구취로 나눌 수가 있어요. 혈액 운반 구취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장내에서 소화되고 나서 장내에서 장내 살고 있는 미생물하고 부패하면서 몇 종류의 가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 가스 성분들이 방귀리도 배출이 되지만 일정 부분은 혈액으로 녹아들어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 도달이 됐는데, 간에서 미처 분해가 안 되면 혈액을 타고 몸을 순환을 하게 돼요. 이를 체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순환 과정에서 땀구멍을 통해서 땀이 분비될 때 냄새 성분이 나오게 되고, 대표적인 게 생선 냄새 증후군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한국인이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 난다는 게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이런 땅구멍으로 나오는 채취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서양인들이 육식을 많이 하면 몸에서 노린내가 나는 것도 같은 원리거든요. 이러한 혈액 음반 구취도 있고, 또 비혈액 음반 구취는 이제 날숨 중에 또 나올 수 있는 요소로서 폐나 또 기관지에 염증이 있거나 농양이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간에서 생성된 경우도 있긴 한데, 이 두 경우는 구취가 주증상이라기보다는 다른 증상들이 더 심각한 증상들이 있어서 그다지 이제 구취를 주로 호소하는 환자분들은 염두에 둘 일은 없겠죠. 또 다른 분류는 이제 정서적인 면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분류 방법인데요. 실제로 냄새가 없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구취 공포증. 그래서 이 정도는 냄새가 없는데 망상장애처럼 정신과적인 문제로 심하게 내가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심한 심리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경우이고요. 가성구취는 냄새가 정상 범위 내에 있는데 사실 냄새가 전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게 이제 심하게 난다고 늘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진성구취는 실제로 냄새가 있는 경우예요. 이 진성구취는 다시 생리적 구취와 병리적 구취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생리적 구취는 구강 위생 상태가 일시적으로 안 좋다던가, 또 마늘과 같은 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많이 먹었을 때라든가, 또 담배 이런 걸 많이 폈을 때 등 이런 어떤 특정 원인이 생활 속에서 있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면 냄새는 없어질 수 있으므로 굳이 치료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병리적 구취가 문제인데 이 경우 대부분 입안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는 입과 그 주변 부위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생성되는 냄새는 입에 살고 있는 혐기성 세균이 몇몇 종류의 아미노산과 부패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황이라는 물질이 주로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몇 가지 경우 중에서 실제로 위에서 또는 식도 부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 또 장내에서 혈액을 타고 나오는 경우, 또 그 외에는 이제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내 냄새는 입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이다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랜 기간 구취 환자를 대하면서 특히 본인의 냄새는 속에서 올라온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할 수 있을 듯 싶어요. 첫 번째는 실제로 위에서 식도를 거쳐 이불을 통해서 냄새가 나오는 경우예요. 대표적인 게 트림이 있겠죠. 이 트림은 위 내에서 생성된 냄새 물질이 또 소화가 안 되면서 더 많이 생성이 되고 또 삼킨 공기하고 뒤섞여 있어서 위가 팽창이 되면 이를 배출하기 위해서 나오는 현상이라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겠죠. 하지만 입냄새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트림은 일시적으로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트림이 본인의 입냄새의 모든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 싶고요. 또 다른 발생 기전이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도 개실인데요. 식도 개실은 특히 인두 중에서 아랫부분을 하인두라고 하는데 이 하인두 부위가 주머니처럼 근육이 불쑥 늘어나서 이 부위에 음식물이 쌓이면서 거기서 음식 냄새 물질 또 부패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가스들이 입냄새로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그림은 젠커 개실이라는 개실의 모습인데요. 입이 있고요. 입에서 삼킨 음식물이 통과하는 경로상에 하인두 부위와 식도가 연결되는 부위에 주머니처럼 늘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위에 음식물이 쌓이면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조영제를 이용한 엑선 촬영에서 늘어나 있는 주머니 모양이 확연히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젠커 개실은 입냄새뿐만이 아니고 주요 증상이 삼킨 음식물이 쌓였다가 도로 나오는 토출이라는 증상이 있고요. 또 연화장애도 발생이 될 수가 있고 더욱이 이러한 증상은 70대, 80대 노인한테서 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젊은 구취를 호소하는 젊은 환자들은 굳이 이 개실을 염두에 둘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흔히 말하는 역류성 식도염에서 입냄새가 발생이 된다라는 연구는 다수 보고되고 있어요. 그 기전이 정확히 알려져 있진 않지만 식도와 위가 연결된 부위에는 괄약근이 있어요. 이 괄약근은 음식물이 내려갈 때는 열리지만 위에서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 중에는 닫혀 있는데 이 괄약근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느슨해지면서 일로 냄새 물질이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경우인데 사실 대부분 이때 산의 역류가 같이 이루어져서 전형적이건 비전형적인 식도염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입냄새만 난다고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한 가지 의심되는 또 다른 경로가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세하게 산이 역류하면 식도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진 않지만 목 뒷부분 인두 부위나 또 설편도 부위에 혐기성 세균이 잘 살 수 있는 미만성의 염증 반응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에서 식도를 거쳐 이 냄새가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는 트림의 경우 식도 개실, 위식도 역류 질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볼 수 있어서 먼저 주요 원인부터 확인해 보면서 하나하나 배제 진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한의원에서 속에 열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면 때문에 입냄새가 위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는 동의보감에 구취자 위열약 그래서 속에 열이 있는 것과 같은 반응이 있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위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혀 뒤쪽 그러니까 주로 국의 편도 양쪽에 이제 편도선 부었다라고 할 때 그 편도거든요. 또 설편도 그래서 혀의 뒷부분에 임파 조직들이 있는데 이 설편도 또 구인두 부위 등에서 냄새 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 부위에는 염증 반응으로 현미성 세균들이 많이 살 수도 있고 또 코가 뒤로 넘어가면서 달라붙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한 역류로 인해서 구인두 부위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이러한 이유로 이제 입냄새 만드는 균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서 이 부위에서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입이 아니라 속에서 올라오는 경우로 오해하기 쉽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구취 치료를 받아도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입냄새가 있어서 치과를 다니고 또 이비인후과를 다니고 또 속의 문제인지 하고 내시경 검사도 하고 또 한의원을 찾아서 약도 복용하고 하는 치료를 일정 기간 받았는데도 입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 나는 입이 아니라 속에서 나는 냄새일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다양한 원인과 더불어서 입냄새에 대한 지나친 염려하는 마음이 이러한 염려하는 마음이 실제 입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여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입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냄새는 혀 위에 살고 있는 현기성 세균이나 잇몸에서 염증 반응이 있을 때 유래된 백혈구와 같은 물질들 또 먹은 음식의 찌꺼기들이 세균하고 이 물질들하고 서로 부패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때 실제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는 입냄새로 쉽게 알 수 있는데 내가 지나치게 입냄새를 의식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입을 다물게 돼요. 또 거기에 따라서 말수도 적어지겠죠. 그러므로 적절한 공기가 유입되는 것도 차단이 되므로 여기 살고 있는 현기성 세균들이 더 활성화되고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긴장 상태가 유발이 되므로 침은 더욱더 안 나오게 돼서 실제 입냄새가 더욱 많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숨은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입에서 만들어진 냄새가 숨 쉴 때 위로 올라가서 콧바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 경우는 실제로 냄새가 더 심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내가 입냄새가 난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내 입냄새는 그 순간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속에서 올라온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몇 가지 경우에 따른 치료 방법을 달리 선택하여야 하는데 트림이 많은 경우는 실제로 트림하는 순간에만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입냄새가 난다면 이 트림이 자주 발생하는 내 소화불량의 원인 자체가 혀 위의 신류들을 각질화해서 증식하게 만드는 전신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혀 표면이 각질이 길어져 있으면 울퉁불퉁한 게 심해지니까 이물질이 더 많이 쌓이겠죠. 이로 인해서 거기 살고 있는 세균과 이물질이 부패하면서 냄새가 만들어지는 간접적인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 쓰리고
산이 넘어오는 역류의 증상이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에 다른 비전형적인 증상들, 즉 식도의 증상으로 잦은 기침이 있는지, 또 흉통이 있는지, 입에 미각의 변화가 있는지, 또 입냄새가 발생하는지들을 살펴서 먼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된 표준적인 치료를 하는데, 한 가지 유념할 부분은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다양한 비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구취 환자의 경우 세심하게 살펴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서 직접적으로 입안에 균을 억제하고 이물질을 없애는 자정작용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타액 분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역류성 식도염 치료에도 맑은 침이 잘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가성 구취의 경우에요. 실제로 잘못된 버릇 때문에 입냄새가 실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입을 다물고 있는 버릇을 고치고 지나치게 입냄새를 걱정하는 마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맑은 침도 잘 나오고 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입냄새가 속에서 올라온다고 느껴지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